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환 메커니즘에서 불균형에 의한 재고량 증가 및 과잉 투자의 발생 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교환 메커니즘에서는 자본의 생성 조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교환 메커니즘에 투입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증가된 자본의 투입,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투입이겠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결제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필요한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창조적인 사고와 그에 의한 노력이 강조되죠. 안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자본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자본이 쇠퇴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삶의 틀이 쇠퇴한다는 말이죠. 제도의 의지는 절제와 혁신, 그리고 인간들의 노력을 끝없이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요.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강요하고 있을 따름이죠. 성공 시 국가적 개인적 풍요라는 선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종과 나태로 자본의 축적을 외면하고 게으름을 피울 시 파멸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권력의 여지가 없더라도 자본의 운동은 장애가 없는 이상 자동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룩해낸다는 사실이며, 그래요. 시장에서의 자본의 운동이겠죠. 자본의 성장에 의해 빈곤 정도는 가볍게 극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알고 있죠. 겪었죠. 얼마 안 됐죠. 100년도 안 됐죠. 그래요. 시장에서 민간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세계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군사정부가 노력을 하니, 예전에는 보릿고개로 굶어죽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래요. 수십 년 내에 해결이 됐죠. 수천 년간 이어진 가난이 기본적인, 그래요. 절대 빈곤이 해결된 거죠. 물론 국가별로 보면 불균형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도 존재합니다. 재고가 쌓이면 국가 단위에서는 수출을 통해 재고를 줄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미개한 국가라도 원료 채취는 가능하고 활동 지출을 제공할 수 있기에 문명국의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국이 자본이 생성해야 상품 수도 커지게 되면 문명 상품 수출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본 운동은 필연적으로 강제에 의해서든 자발적이든 미개국을 개발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개국이 발전하는 게 문명국에도 좋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는. 왜? 발전해야지 문명국의 상품이 수요자가 될 수 있잖아요. 큰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 시대에서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건강 국가는 미개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시장이 필요한 부분들만 시정하고 염두에 두라고 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해 나가면 자본의 운동은 인간들에게 확실히 풍요를 가져다주는 메커니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상 자본의 운동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는가. 탐욕으로 악용하고 고대의 악령을 부활시키려는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악령이 등장하죠. 악령이 뭘까 이러면 악령에 대해 알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한번 볼까요? 잠깐. 악령 1, 2 1은 악의 뿌리고
이는 악령과 악령의 종자죠. 그래요. 악의 뿌리 한번 잠깐 볼까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절대자에게 제물로 바쳐야 할 대상이다. 절대자는 어떤 하는 신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제물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인 목숨이다. 그래요.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역시 큰 죄이기 때문이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그 제물은 단순한 뭐 돈이나 그런 게 아니다.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나 목숨을 잃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며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푼 은혜인 하늘나라를 파괴하려는 자이다. 세종 말씀에서 현 시대에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했는데 비율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전체적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니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혹은 그런 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말이 아닌가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대에서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얘기하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교화시켜야 하거나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대충 2020년 도에 쓰여졌죠. 더 그 전에 쓰여졌겠죠. 그때 이제 블로그에 썼는데 그 뒤에 옮긴 거예요. 실내 이르는 길도 그렇고. 그래요. 악령과 악령의 종산 보겠습니다.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이때 문재인 정부부터 2020년 때는 그래요.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용인되고 일반화된 사회는 발전을 고사하고 재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악령은 무엇인지, 악령의 용자는 무엇인지, 절대 악령과 합의라는 이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사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악령이나 악령이 종사가 된다고 하여 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여지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악령이 되느냐? 사념을 만들어내어 사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은 악령이 된다. 그리고 스스로 사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악령이 만들어낸 사념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영혼은 악령의 종자가 된다. 그래요. 사념을 마음에 간직한 악령의 종자는 사념을 매개로 악령을 불러들여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행동한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 역시 알았다. 악령과 악령의 종자가 있는데 현 시대에서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그러하다. 이러한 자는 교화시켜야 하거나 목숨으로 절대자에게 제물을 바쳐야 절대자에게 제물로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쓰니는 빨갱이를 매우 싫어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독립할 시점 한국인들은 고대 농경국가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죠. 공산주의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거나 일본과 같이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려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졌죠. 한국을 세우는 단공에 입각해서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래 세우려 했죠. 반공에 바탕하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글을 쓴 이는 그래 한국은 어떤가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이 도움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쓴 이는 어떤가요? 한국인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질도 보이는 거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아무리 생산량이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요인은 생산성과 인구가 됩니다. 생산량이 100만 원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축적이 없다면 인구가 10명일 경우 1인당 평균적으로 10만 원의 가치를 분배받지만 생산량이 1000만 원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500명이면 1인당 평균적으로 2만 원의 가치를 분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 풍요에는 인구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생산량이 많다고 하여 풍요를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 시대 보면 중국 보면 국가 생산량은 굉장히 크죠. 미국 다음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1인당 사회 구성 개개인은 어떤가요? 그래요. 많이 떨어지죠. 또한 1인당 소득이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을 생존수단 소비에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1인당 소득이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으로 생존수단의 소비가 충분하다면 이는 이전의 조건에서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 조건보다 풍요를 누리게 되죠. 이는 곧 생산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요. 생산성과 인구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를 보장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의 운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인간을 분배해서 배제함으로써 인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그렇죠. 교환 메커니즘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얻은 생산물 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자연 보호의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면 고대부터 현재까지 분배받지 못하죠.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고대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데 현 시대에서는 다 교환 메커니즘에 참여해서 누구든 소득을 얻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현 시대는 자연을 파괴한다는데 과연 그럴까? 현 시대 메커니즘은 그렇지 않죠.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물의 생산을 저해하게 되죠. 생산을 줄이게 되죠. 자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권력으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며 강제로 자원의 개발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자본의 운동은 불필요한 인구를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서 배제하고 무분별한 개발의 경우 이윤 획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인구를 조절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환 메커니즘은 인구 조절 기능과 자동적인 인구 조절 기능과 자연 보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유를 인위적으로 얻고자 하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사라지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얻고자 하면 누리고 있는 평등은 사라지는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인구 조절로 정책을 하려고 하지 마라. 교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면 다 그 인구 조절 기능이 있다.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요. 또 자연보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인위적으로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거나 막 해도 최대한 자유를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죠. 평등을 인위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달성이 안 되죠.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죠.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면 되죠. 평등을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공산당과 같은 집단이 지배되고 거기 참여한 이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왕 같은 존재가 생기게 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도 교환 메커니즘에서 발견됩니다. 양극화 자체가 문제일까? 부를 획득하는 존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항상 소수입니다. 현 시대까지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부를 획득하면 좋겠지만 현 시대 조건에서 그럴 경우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인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는 판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양극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이가 시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사회에 많은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했으니 큰 이익을 얻었다. 기업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필요한 것을 많이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잘못된 거죠.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요. 이를 알자면 양극화를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교환 메커니즘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본의 생성 조건이 악화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본이라고 하여 절대자의 권능, 즉 창조작용과 판별작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흥망성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환 메커니즘에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자본의 투입이 어려워지는 한 사회의 자본을 하나씩 세트하고 파괴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요. 기업과 같은 자본은 기업 소유자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죠. 자본 생성 조건을 어려워지게 한다. 기업 소유자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죠.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근로자도 어려워지고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 역시 근로자가 될 수 없으니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겠죠. 반면에 자본의 생성 조건이 악화되어 있으니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업 소유자 같은 자본가의 등장을 억제하고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생성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자본이 잘 생성될 때는 자본의 생성에 노력할 때는 그리고 자본의 생성이 잘 될 때는 양극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의 생성을 게을리하고 자본을 적대시할 때 그래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가난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부 또는 자본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빈곤에 빠진 사회 구성원들은 평등을 갈망하게 되고 자본가가 되고 싶은 인간은 공정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환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자본의 생성 조건의 악화가 양극화를 느끼게 하는 진정한 원인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순환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국가 간의 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들은 국가 간 교환이 가능한데 현 시대에서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생산물들이 결합하여 생산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들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급자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죠. 원료나 중간재, 작업도를 일정 정도 수입해야 생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지 않는 국가는 생산물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고 획득한 세계화폐를 통하여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데 한국도 그러하죠. 식량을 획득하는 국가와 식량을 제공하는 국가가 무역 거래가 무역이 활발하다면 세계화폐 매개 없이 국가들 간의 화폐 교환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와 B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일체 무역을 하지 않고 두 국가 사이에서만 거래한다고 가정했습니다. A 국가에서 B 국가의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B 국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B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A 국가의 생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B 국가에서 A 국가의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A 국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A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B 국가의 생산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계화폐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A, B 두 국가가 세계 화폐를 공급하는 국가도 아닌데 A 국가와 B 국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둘만 거래를 해요. 그럼 그런 국가들에서는 세계 화폐가 필요 없겠죠. A 국가는 B 국가의 화폐가 필요로 할 수도 있고 B 국가는 A 국가의 화폐를 필요로 하겠죠. 이러한 거래에서 세계 화폐가 개입할 여지는 없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대에서 이러한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국가 간 무역과 세계 화폐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래에는 자본의 이동 역시 포함됩니다. 자본은 상품들 간의 교환, 판매, 상품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도 교환될 수 있고, 뭐 교환이 아니더라도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겠죠. 자본의 형태들은 모두 다릅니다. 산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 활동자본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 이동한 국가에 새로운 가치가 첨가됩니다. 이 새로운 첨가된 가치는 인건비와 이윤을 구성하는데 인건비는 직업을 창출합니다. 타국의 직업을 창출하겠죠. 이윤은 그 국가에서 작업수단이나 개인적 소비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 이윤이 투자한 국가에서 모두 소비된다면 국적만 다를 뿐 투자한 국가의 자본이 아니라 자본이 투입된 국가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윤과 인건비가 모두 투자된 국가에 활용돼요. 이윤. 그러면 국적만 타국이지 자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설사 이윤의 일부가 투자한 국가로 이전되더라도 첨가된 가치의 일부만 유출될 뿐입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작업수단의 일부분은 투자된 국가의 생산물을 소비할 가능성이 크며 인건비는 투자된 국가에서 개인적 소비수단을 구매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생산하는 국가의 임금이 되죠. 그 임금은 소비수단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겠죠. 참여한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여 판매하더라도 투자된 국가의 손실은 없으니 고마운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은 판매할 수 있잖아요. 자국의 부로 만들어진 자본이라면 어떤가요? 자본이 큰 손실이 되겠지만 크든 작든 손실이 되겠지만 타국의 자본이라면 어떤가요? 자기 재산을 날린 게 아니잖아요. 고마운 자본인 거죠. 직업도 창출해주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죠. 뭐 수탈해 간다. 타국의 산업자본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타국의 산업자본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윤이 타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그릇된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윤에 의해 축적된 자본은 자본의 생성 조건에 유리한 곳으로 이동할 따름입니다. 타국의 자본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자국의 자본이라 해도 축적된 이윤이 항상 자국에 투입되는 게 아니다. 자본 생성 조건에 유리한 곳으로 이동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자본의 생성 조건이 투자된 곳이 더 좋다면 축적된 이유는 투자된 곳에 새로운 자본으로 투입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반면에 자국 기업에 의해 축적된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타국의 자본의 생성 조건이 자국의 자본의 생성 조건보다 더 좋다면 타국으로 이동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금융자본의 경우는 복잡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화폐자본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화폐자본은 유의미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좀 화폐자본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한에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화폐자본은 수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봤죠. 수탈의 기능을 수행하죠.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지해야 한다 했죠. 만약 타국의 화폐자본이 수탈적 기능을 수행하고 획득한 이유는 타국으로 이전시킨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화폐 자본 역시 수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타국의 화폐 자본에게 수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의 화폐 자본이나 타국의 화폐 자본이나 자국의 화폐 자본이나 타국의 화폐 자본이나 수탈적 기능은 악에 근거한 것이니 불법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 다름입니다. 태극신금을 쓴 이는 수탈을 아주 싫어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세계 시민의 자질도 있고 나름대로 수탈을 미워하니 정의로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타국의 금융자본은 투자하는 국가에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설립 없이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위기금 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리되는데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는 채권이나 지분 참여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시세 차익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실상 후자의 경우 투자된 국가의 부의 형성에 어떠한 기능의 수행 없이 가치를 약탈해가는 행위로 이 역시 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요. 삶의 터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투기적 투자, 화폐 자본이 그러한 것은 단지 악일 뿐이다. 그러한 것도 금지해야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세계화폐와 투자국의 화폐가 교환되어야 하니 세계화폐 보유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러한 자본은 투자한 국가나 투자된 국가의 자본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급속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무역 및 산업 자본의 생성 조건을 개선하여 세계 화폐 일정량을 보유할 생각을 해야지. 국제 투기 자본의 유치를 통해 세계 화폐를 보유하는 발상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의 근거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은 유치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요? 한국의 금융자본도 세계에 진출할 수 있죠. 투기하지 말고 그래요. 올바른 화폐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여라. 그 말과도 이어질 수 있겠죠. 부당한 이득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나라는 좋지 않게 돼요. 그게 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박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 그런 건 금지하는 게 좋아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금지하면 장기적으로 더 낫다, 훨씬 낫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악에 의지하지 마라. 국가를 어렵게 하고 국민 개개인을 어렵게 할 따름이다, 그런 거죠. 인간 플러스 심동 수단에서 심동 소산물, 화폐, 인간 플러스 심동 수단, 이러한 삶의 양식도 있다, 이랬죠. 작업 수단의 발전은 자동화로 이어지는데 자동화의 진행은 사회 전체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무 양식이 먼 미래를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 미래에는 육체적 활동에 가치를 두는 노동 지출은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는 시대가 도래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산물은 자동적으로 생산되고 생산량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테니 인간들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필요 없어진다. 그럼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동화가 완벽하게 진행되면 그렇게 되겠죠. 먼 미래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떠한 생산 체계에서도 무료로 생산물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가치물을 획득할 수 없으면 지금보다 생산량이 100배가 증가하고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더라도
가치물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짜리 라면도 사 먹지 못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치를 획득할 수 없으며 그렇겠죠. 작업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면 노동이 사라진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인간들이 소비하는 양분이 증가하지만 단순히 양적 증가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욕망이 나타나 성장하고, 다른 욕망은 다른 상품의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형태나 크기, 기능, 소재, 가격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물 양적 증가와 더불어 상품의 종류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욕망이 충족이 되면 다른 욕망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굶어 죽는 시절에는 식량만 풍족해져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릿고기가 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양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고 그래요. 더 큰 소득을 얻고 싶고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죠. 인간의 생존수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생존수단이 해결되면 물질적인 것을 통한 쾌락이나 정신적인 것을 통한 쾌락을 추구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에 변화를 가하는 심동이나 형태나 크기, 소재를 변화시키는 심동이나 가격을 변화시키는 심동은 자동화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심동 지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동 지출은 활동 지출의 한 형태이니 완전히 자동화된 사회에서 심동 지출량은 곧 가치가 됩니다. 노동이 사라진다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왜? 가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심동 지출과 활동 지출. 자동화된 생산 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방식의 변형, 형태, 크기 변형, 소재나 기능의 변형, 가격의 변형과 같이 심동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혹자는 인공지능과 같은 심동 도구의 발전은 심동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모든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심동의 결과가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여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동 지출 역시 중요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들어진 상품들 중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역시 심동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래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자계산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즉 많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심동 도구로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인공지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 계산이나 기억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순한 심동을 수행하는 직업은 대폭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작업도구의 자동화에도 단계가 있으니 기계가 스스로 생산하여 스스로 수리하는 단계에 이르면 앞에서 얘기했죠. 작업 조작이 가능해지니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자동화 기계가 발전하다 보면 기계가 스스로 생산하여 수리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 했죠. 그렇게 되겠죠. 아주 먼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에서 거래하지 못하더라도 굶어 죽는 단계에서는 벗어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날도 있겠죠. 아주 먼 미래겠죠. 심동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적 소산과 예술적 소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소산은 지적 소산은 세상의 원리와 결부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섭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로움을 줄 수 있죠. 예술적 소산은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데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움직일 때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적 소산과 예술적 소산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은 심동 소산을 만드는 인간에 달려 있습니다. 형태를 지닌 의지가 진리를 추구하는가 미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심동 소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렇겠죠. 인간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이용해요 이로움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유용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심동소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신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소산과의 주어적 소산 역시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순환 과정 속에서 심동에 의한 삶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